독일 최고 명문 수학고등학교 상위 1%, 영재 6명이 한국행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계속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카피 국가잖아. 거기서 뭘 배우겠어.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들의 세계관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강 유람선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길래 이들이 완전히 변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독일 괴팅겐 수학고등학교 최우수 학생 안내입니다. 저희 학교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과학고죠. 가우스와 리만이 연구했던 그 유명한 괴팅겐 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전교생 중에서도 상위 1%에 해당하는 6명만이 이번 국제과학 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어요. 처음 계획은 일본 도쿄와 교토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밀기술과 로봇공학, 그리고 교토대학의 수학연구소를 견학하는 일정이었죠.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일본어 기초회화까지 준비하며 설레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발 2주 전에 갑자기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으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모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분노했다고 해야 정확할 거예요. 한국이라니요. 저는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다른 나라 기술을 따라하는 카피 국가잖아. 우리가 거기서 뭘 배우겠어. 삼성도 결국 독일 지멘스 기술을 베낀 거 아니야? 독일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는 산업혁명의 본고장입니다. 증기기관차를 만든 나라. BMW와 벤츠와 아우디가 모두 우리나라 기업이죠. 지멘스, 보쉬, SAP까지 정밀기계와 공학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이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마르쿠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시아에서 배울 건 일본뿐이야. 한국은 그냥 일본 따라하기 수준 아니야. 율리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맞아. 차라리 미국이나 스위스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저희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왜 하필 한국이야? 거기서 뭘 배우겠어?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푸념을 늘어놨어요. 기내식조차 제대로 먹지 않을 정도로 기분이 상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희는 독일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 있었어요. 세계 최고라는 독일인의 자존심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공항의 규모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입국 절차에서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여권 검사를 위해 줄을 서서 20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 안면 인식과 지문 인식을 동시에 진행하더군요. 여권을 스캔하고 카메라를 보니까 불과 5초 만에 통과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벌써 끝났어? 이게 진짜야? 저희는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독일의 자동화 시스템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그때 한국항공청 인턴이라고 소개한 한상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25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분이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걸더군요. 완벽한 독일어 발음이었어요. 문법도 정확했고 저희보다 더 정중한 높임말을 구사하고 있었죠. 율리아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셨어요? 한상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한국에서 독학했습니다. 독일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독일어를 모국어로 쓰는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독일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을 만날 줄 몰랐거든요. 공항시설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죠. 면세점의 규모, 교통 연결의 편리함, 전체적인 동선 설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깜짝 놀랐습니다. 변기 시트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물이 센서로 나오고 손 건조기까지 자동이었거든요. 독일에서도 이런 시설은 최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보다 많이 깔끔하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이죠. 아직 완전히 인정하기는 싫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고급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두 번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가 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그 위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은은한 불빛들,
그런데 이 불빛들이 단순히 화려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절제된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어요. 독일의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뮌헨이나 베를린의 야경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과 조화로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복궁 주변에서 바라본 풍경이 인상적이었어요. 600년 된 전통 궁궐 건물과 최신 현대식 고층 빌딩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독일에서는 이런 조화를 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명확히 구분해서 보존하거든요. 옛것은 박물관에 넣어두고 새 것은 새로운 구역에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버스 가이드로 나선 이정미 씨는 50대 중반 정도의 중년 여성이었는데 놀랍게도 독일 유학 경험이 있으셔서 저희와 독일어로 대화할 수 있었어요. 바이로이트에서 음악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더군요. 바흐와 바그너의 고향에서 말이에요. 이정미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바흐가 만든 푸가와 우리 조상들이 연주하던 가야금 산조는 시대와 악기는 다르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을 울린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같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과 논리 그리고 효율성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제게 감정이라는 새로운 창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죠. 음악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말을 책에서만 읽었는데 실제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마르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독일과는 다른 에너지가 느껴져. 율리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라고 맞장구 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감정과 꿈을 담는 그릇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영재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경험이었거든요.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학생들이 개인용 태블릿과 대형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종이 교과서와 펜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가 대부분이에요. 더 놀라운 건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교사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4-5명씩 팀을 이뤄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죠. 한 팀은 고령화 사회 문제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분석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적의 환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17-18세 고등학생들이 말이에요. 로봇 동아리를 견학할 때는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 안내 로봇이었어요. 초음파 센서와 AI 음성 인식을 결합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는 시스템이었죠. 한국 학생 하나가 시연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시력을 잃으셔서 혼자 외출하기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을 과시하거나 성적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가족을 도우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순간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과 과학을 시험 점수를 올리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점수만 봤는데 얘네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창업 동아리에서는 더욱 놀라운 걸 봤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팀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앱을 개발해서 실제로 근처 식당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학습 앱 시연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특히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 방문은 제 기술적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경험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제 확신이 산산조각 나는 하루였어요. 삼성 미래의료센터에서 본 AI 진단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의 CT와 MRI 데이터를 몇 초 만에 분석해서 의사들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독일의 지멘스 헬스케어에서 만든 장비들도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와 AI 알고리즘은 모두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것들이었습니다. 의료진 한 분이 설명해 주시길, 이 시스템 덕분에 조기 진단율이 30% 향상됐고 오진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기술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네이버 AI 연구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들을 체험했습니다. 감정인식 AI가 제 표정과 목소리 톤만으로도
현재 기분 상태를 정확히 맞춰내더군요. 심지어 스트레스 수준까지 측정해서 적절한 음악이나 명상 콘텐츠를 추천해주기까지 했어요. 저도 독일에서 머신러닝과 AI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기술 수준이 몇 단계는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실용성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체험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자율주행 기술보다 더 정밀하고 안전한 시스템이었거든요. 복잡한 교차로, 갑작스러운 보행자 출현, 악천후 상황까지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완벽하게 주행하더군요. 그때 만난 25세 청각장애인 창업자 김민준 씨의 이야기는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수화를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AI 번역기를 개발한 분이었어요. 김민준 씨가 수화로 말하자 즉시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됐습니다. 기술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진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의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건 정말 인정해야겠어요. 독일에서도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어요. DMZ 견학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정적이고 깊이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직접 마주하면서 독일의 과거, 그리고 통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했을 때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몇 미터 앞에 다른 나라가 있다는 현실, 같은 민족이 70년 넘게 갈라져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독일도 1989년까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베를린 장벽이 있었고 가족들이 헤어져 지내야 했죠. 그래서 한국의 분단 상황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학생들과 나눈 토론에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독일 학생인 저희는 통일은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도 통일 후 동독 지역 재건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김서연이라는 학생이 말했어요. 통일은 단순한 영토 통합이 아니라 마음의 통합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 손익 계산보다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죠. 또 다른 학생인 박준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같은 한국어를 쓰고 같은 문화적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미 가이드께서는 그때 깜짝 고백을 하셨어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그 역사적인 밤에 현장에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교환학생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면서 울면서 포옹하던 모습을 직접 봤어요. 가족들이 28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들을 목격했죠. 그때 느꼈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정미 씨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분단 국가지만 국민들의 마음만큼은 하나예요. 언젠가는 독일처럼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독일은 통일을 이뤘지만 아직도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문화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통일에 대한 의지는 달랐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이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죠. 북촌 한옥마을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방문해서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가 독일 문화와 전통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준 충격적인 하루였어요. 북촌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600년 된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처마의 완만한 곡선, 마당의 여백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독일의 고딕 양식이나 바로크 건축과는 완전히 다른 미학이었죠. 그런데 오후에 방문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현대적 건물의 곡선이 한옥의 처마선과 묘하게 닮아있더군요. 600년 전 건축과 21세기 건축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옥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 이창민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원래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전통 문화 보존의 뜻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이창민 씨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역사는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 숨 쉬어야 하는 거죠. 한옥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한옥 내부를 보여주시는데 전통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온돌 난방 시스템에 최신 IoT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폰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더군요.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키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조상들의 지혜에 현대 기술을 더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거죠. 그 순간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독일 문화와 전통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독일의 현대 기술만 자랑했지, 정작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철학과 지혜에 대해서는 거의 몰랐어요. 바이에른의 전통 의상인 디른들이나 레더호제도 축제 때나 입는 구경거리 정도로만 생각했죠. 독일 전통 음악이나 민속 춤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통과 미래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진화하고 있었어요.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옷들, 전통 음식을 퓨전으로 발전시킨 요리들, 전통 악기와 현대 음악을 결합한 공연들까지, 이것이 진짜 문화적 정체성이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 마지막 밤, 한강 유람선 위에서 저희 6명 모두는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할 때의 오만하고 편견에 가득 찬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유람선이 한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63빌딩, 롯데타워, 한강 다리들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르쿠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 율리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라고 했죠. 토마스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배웠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이정미 가이드께서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습니다. 독일어로 정성스럽게 쓰인 편지였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내야, 일주일 동안 너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즐거웠어. 처음에는 차갑고 이성적이기만 했던 내가 점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지. 진짜 배움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내가 한국에서 느낀 그 감동을 독일 친구들과도 나누어줘. 그것이 진정한 국제 교류의 의미야.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정미 씨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라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신 한국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부터 시작해서 판교에서 무너진 기술적 자존심, DMZ에서 느낀 분단의 아픔, 북촌에서 깨달은 정체성의 의미까지 모든 순간이 제게는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특히 한국 청년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성공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개발할 때도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를 먼저 고민하더군요. 한상우 씨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로 돌아가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기술이나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한국의 진짜 자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2026 한국 국제청소년 수학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배운 걸 다른 나라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거든요. 가장 큰 깨달음은 진짜 수학과 과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과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이 가진 건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철학,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이었어요. 지금 독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한국 대학교와의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괴팅겐 수학고에서 한국의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이자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거죠. 한국, 정말 고마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내와 친구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짜 한국의 모습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로봇을 만드는 고등학생들, 할머니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는 청년들, 그리고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 전체의 발전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한국은 카피 국가라며 12시간 동안 욕했던 독일. 영재들이 진짜 수학과 과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완성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600년 전통과 21세기 미래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 나라만의 특별함,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포용력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의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느낀 감동을 댓글로도 나누어 주세요.